월은 포트폴리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츠 산업에 재투자가 들어간 부분으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통해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비중 있는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비중이 높았던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아리랑 고비당 ETF와 그리고 타이거 은행 고비당 플러스 ETF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관심을 많이 받아버려서 주가가 올라서 배당률이 5.3%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진 상태가 변동을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을 어디에 재투자를 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고, 이런 평균적으로는 20% 이상이 하락한 상태에 있는 가장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산업군 중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된 리츠 산업 상품에 비중 있는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이 리츠 산업의 직격탄을 맞은 부분부터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2년도 초, 이 22년도 3월부터 금리가 이제 미국 금리가 0.25%로 계속 유지되다가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맞으면서 22년도 3월에 0.5%, 22년도 5월에는 금리가 1%로 올라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겪으면서 현재는 5.5%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22년도 이 3월에서 6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리츠들은 가격이 일제히 급격한 하락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특정 국내 리츠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적인 리츠 대장주격인 리얼티 인컴과 국내 리츠의 대장주격인 맥쿼리 인프라를 보더라도 이 금리 인상 시기와 딱 맞물려서 굉장히 큰 하락폭을 겪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을 먼저 살펴보면 이 22년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으면서 급격한 주가 하락을 맞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순차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더 큰 하락폭을 겪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 리츠 대장주격인 맥쿼리 인프라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 22년도 3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거의 유사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격탄을 맞은 산업과 기업 중에서 이제 바늘찾기를 할 때는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왜 금리 인상에 이렇게까지 타격을 입었는가를 먼저 이유를 알아야 하며 이 리츠란 은행과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로 상업용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은행 이자를 먼저 납부를 하고 남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0.25%, 1% 정도 금리일 때 대출 이자와 기준금리가 5.5% 상태일 때의 대출 이자는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은행 대출 이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리츠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도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부실한 리츠 회사들은 당연히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특성상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으로 위험해지는 요소들도 급격하게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즉 대형 리츠던 소형 리츠던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은 변함이 대부분 없으며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 또한 투자자에게 나쁜 소식이니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도 금리 인하의 시기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고 이것이 3개월, 6개월, 1년 전에는 더 명확하지 않았으면서 질질 시기가 끌리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큰 리스크로 작용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산업적의 직격탄이며 위기가 맞습니다. 금리 인상은 리츠 회사들에게 분명히 직격탄으로 안 좋은 일이며 그런데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 SK 리츠와 ESA 캔달 스퀘어 리츠, 신한 알파 리츠 등 국내에 상장된 대부분의 리츠들 또한 그래프 3년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앞서서 봐왔던 맥쿼리 인프라나 리얼티 인컴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일제히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크게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은 리츠 중에서 현재 배당금 지급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 높아진 대출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는 리츠 회사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까지의 기간들을 잘 버텨내서,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1년이나 2년 후부터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아마도 한 2년에서 4년 정도 뒤부터는 이 악조건이 반대로 뒤집히는 순간까지 운영이 가능한 회사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추후에 이 외부의 악재인 높은 고금리로 인한 위기, 세일 가격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안 좋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늘 그렇듯이 기업은 최악의 경우에는 당연히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쉬워서도 안 됩니다. 이제 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대기업 관련 리츠들 또한 타격을 심각하게 입은 상황에서도 분명히 실적 선방을 해내는 기업들이 이럴 때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란 리츠 한국 부분에서 시가총액 1위인 ETF입니다. 포트폴리오는 가장 유명한 맥쿼리 인프라를 16%로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2위로는 SK 리츠 13%, 3위로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그리고 4위는 JR 글로벌 리츠, 5위로는 롯데 리츠 등에서 총 15개 리츠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종합적인 3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앞서서 보신 것처럼 리얼티 인컴이나 맥쿼리 인프라, 그리고 개별적인 리츠 상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큰 하락폭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락폭을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시기는 아닌 정도지만 약간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 정도 타격이 이제 일어났다고 하면 본격적인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이익 부분을 이제 5월 15일까지로 해서 대부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만큼 직접적인 심리적인 아닌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는가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보면, 영업이익의 맥쿼리 인프라는 6% 오히려 증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위치한 SK 리츠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6% 증가하고,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JR 리츠의 경우에는 전년도 동분기와 거의 유사한 동결 수준, 그리고 롯데 리츠 또한 실적은 동결 수준이었습니다. 즉 엄청나게 심리적 타격과 대출 금리 압박을 받고 있는 리츠임에도 현재 주가는 영상을 찍는 관점에서 캡처해놨던 부분에서는 4,400원대였는데 현재는 4,500에서 600원대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이며, 23년도 배당금은 총 311원이 지급되어 23년도 기준으로 배당금이 지급이 된다면 약 7% 정도 배당률이겠지만, 실적이 깎일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6% 정도, 약 15% 실적과 배당금이 차감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6, 7% 정도 내외에서 배당률이 움직일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당 주기는 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ETF를 투자하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맥쿼리 인프라만 투자를 했을 때는 맥쿼리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들, 분기 실적 발표와 그리고 도로와 가스 정도, 이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나누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지만, 제 경우에는 아리랑 고비당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산 ETF 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탑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츠 회사들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다트전자공시에서도 실적들이 기존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2위인 이런 SK 리츠의 경우에도 실제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자산들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한 개 한 개 회사마다 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살펴보는 공수가 5배에서 10배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에는 유튜브나 네이버에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위 포지션을 하고 있는 SK 리츠를 좀 공유를 드리면, SK 리츠는
오피스 3개 부분이 50%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주유소 114개, SK 주유소 114개로 약 24% 정도 비중, 그리고 수처리 센터라는 SK 하이닉스에서 임대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이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오피스 3개는 종로에 있는 종로타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 이 종로타워와 SK 서린빌딩의 경우에는 SK그룹의 통합 사옥으로 그룹의 성장을 함께해온 상징적인 빌딩을 가지고 있고, SK 유타워는 SK 하이닉스 연구개발 R&D의 핵심 거점이 되는 W역세권에 위치를 한 이런 세 가지 타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 임차인들이 이 세 개 건물이 SK 계열사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당 부동산 자산들의 가치가 어떠하였는지는 취득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었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아리랑고 배당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금융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각각의 금융산업들, 신한이라든지 KB, 하나, 우리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동일하게 SK리츠의 경우에도 21년도에 영업이익은 얼마였고 22년도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아서 이것이 역순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면 저도 메리트를 느끼기가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은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는 역으로 하락하는 케이스들에 저는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주들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던 것과 역방향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리츠 역시 약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 리츠 ETF를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리츠 상품에 제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위부터 10위 정도 되는 리츠 상품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하나 다 외워질 정도로 계속해서 어떻게 투자가 되고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징을 공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통합 수처리 센터라고 하면 대체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밑줄을 쳐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죠. 수처리 센터는 SK 하이닉스의 이전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법정 필수 자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위험도가 낮을 것이다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간접적으로 소유한 리츠 부동산 지분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정보들을 모르는 채로 막연히 투자를 이어갔을 때는 이 리츠 투자 자산이 변동성이 앞으로 쭉 오를지 내릴지, 그리고 항상 투자 자산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대상에 잘 알수록 당연히 인내심을 발휘하는데도 유리합니다. 배당금 지급 또한 분기마다 꾸준하게 지급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기준으로 약간 리츠는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재미없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주가 4,6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배당금은 23년도에 311원이 지급되었으나 그보다 10% 정도를 차감한 280원 지급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도 1억 원을 기준으로 주가 4,6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21,739주를 소유를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곱하기 주당 배당금인 280원을 대입하면 연간 배당금은 609만 원으로 약 6%를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츠 상품은 타이거 리츠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비과세 처리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연 배당금을 600만 원을 이제 재투자를 하면 원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고, 주가를 연평균적으로 한 4.5%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년 뒤에는 4,810원의 주가를 형성하게 되고, 지급받은 배당금 609만 원을 가지고 이 4,810원으로 해서 대입을 해서 주식을 더 사게 되면 주식 수량은 23,005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 또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배당금 성장률을 4.5%로 계산하면 내년도에는 13원 정도 배당금이 인상돼서 293원이 지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도 연 배당금은 673만 원 수준으로 1년 만에 약 12% 정도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쭉쭉쭉 흘러갔을 때는 약 5년 뒤에는 배당금만을 재투자하고 4.5%의 배당금 성장률과 주가 성장률이 이어졌을 때에도 5년 뒤 관점에서 원금이 1억 6,200만 원 수준으로 62%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5년 뒤에 형성되는 주가 5,400원에서 5,600원 정도가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기 직전의 주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주가가 4년에서 5년을 잡고 회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배당률에서 차감 10% 정도 된 280원이 지급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도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파악을 하더라도 사실 투자에서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금리의 방향성 같은 부분을 저 같은 일개 개인이 예측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리츠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제 리츠 투자를 했으니까 금리가 내려줬으면 좋겠지만, 미국의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 인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 장기 채권이 아닌 리츠 투자를 하는 이유도 배당금 6%에서 7% 정도를 월배당으로 받으면서 생각보다 더 장기화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도 월배당금 6% 이상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포지션을 취하겠다 관점에서의 확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익률을 얻는 투자 상품은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추가적인 생각 정리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이 리츠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을 충분히 공부한 이후에 리츠 자산에 대한 투자가 처음이신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